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국민 소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소통은 참 쉽지요. 아마도 인류가 가장 남용하고 있는 것이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덜 필요로 하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을 하고 타인과 소통을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또한 가장 안 되는 것이 소통이지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오해를 낳고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정부가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 소통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다른 상대방의 고충과 걱정거리와 함께 나누는 길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정부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 혹은 국가적인 난제로 봤을 적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습니다. 다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날씨를 들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전국이 지금 춥지요, 혹은 덥지요, 비가 오지요, 눈이 오지요. 그런데 어떤 데는 국지적으로 눈이 오는 데도 있고 비가 오는 데도 있고 각 다르지요. 그래서 전국 각 지방의 날씨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적으로 날씨가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 할 적에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공동체를 모두 다 아우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부가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국민 전체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뽑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특정 개인의 문제, 특정 집단의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통의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가능하면 국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relevance, 영어로 말하면 연관성이 높은 문제를 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소통의 밑거름이 장식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혹은 이명박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노무현 정부 때는 소위 원포인트 개헌이라 해가지고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똑같이 하자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재호 특임장관을 앞세워가지고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 해서 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에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은 저에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난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그런 걱정거리로 아닌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2년 동안 허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 짚은 겁니다. 즉 공동체 문제를 가장 공동체를 잘 아우르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찝어내야 되는데 그걸 찝어내지 못했을 적에 바로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바로 권력 누수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2년 동안을 끄니까 정책 실패가 바로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래서 흔히 말해서 레임덕이 빨리 오지요. 다시 말해서 국민 소통에 한번 실패하면 바로 권력의 힘이 빠지는 사태를 맞이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장 렐레번스가 높은 문제를 찝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거를 국민에게 일깨워주는 노력, 즉 국가적 어젠다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 국가적 어젠다입니다. 국민 구성원 모두에게 굉장히 연관성이 높고 그런 문제를 일깨워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우치게 하는 것. 대통령이 가끔 소위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오늘의 국가적 어젠다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국민들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통령이 나와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감대 형성, 국가적 어젠다를 만들고 그에 대해서
공감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하는 길이 소통의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적에도 자녀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밑바탕입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는 성적 갖고 와.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여기에 실패한 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도 4월 18일 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우병 파동이라는 소위 엄청난 국가 에너지 낭비 사태를 겪었지요. 잘 해고해 보십시오. 사실 당시에 우리의 문제는 경제 위기였어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맺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되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2003년도에 미국산 소고기가 미국산 소에서 강우병이 발생하면서 2003년도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중단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경제 위기와 한미 FTA에 대해서 확실한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결정을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그러한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강우병 사태 기억하시죠? 모든 우리의 2세, 3세들이 전부 다 마치 환자로 태어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국민 전체가,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국민 공감대 첫 번째 형성에 실패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로 문제는 사람을 모으게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모으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정책이에요. 먼저 단단하게 모으게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하면 바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 국가적 어젠다를 만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국가적 어젠다가 만들어지면 비로소 이제 아이디어들이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각 이해 집단도 아이디어를 내고, 여야도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서 비로소 정치의 정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이제 정책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 아니고서는 이제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정책 실패로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 화면에 떠 있는 아이디어 참여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해결 방안들이 만들어지죠. 정부는 정부대로 만들고, 여야는 여야대로 만들고, 각 시민단체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언론을 통해서 융화되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정책 방안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명심하실 것은 정책은 반드시 반대편을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은 반대편을 낳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은 이슈 논쟁에 빠지게 있습니다. 이슈 논쟁은 반드시 분열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싸움으로 이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국민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고 나면은 지금 이슈 논쟁에 빠지더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이슈 논쟁으로 빠지면 그건 분열로 이어가는 척경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컨대 2002년도 월드컵 때 한번 보십시오. 소위 붉은 악마의 열풍,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죠.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졌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월드컵이 일어났을 적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통합이 가능했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앞에 전 단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여러분 IMF 기억나시죠? 1998년도 위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급박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급박한 문제가 닥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결속을 탁 하죠. 반드시 위기는 사람을 모읍니다.
문제는 사람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이어받아서 헤쳐나가는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우리 건부치 다 내놨잖아요. 그렇죠? 통합이 이루어졌다고요. 왜? 그 위기가 가져온, 급속한 위기가 가져온 우리의 공감대 때문에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가 국가에 참여하는 그런 통합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와 2단계를 거쳐야지 비로소 이슈 논쟁에 빠지더라도 그것이 대단히 슬기롭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동의 속에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정책 결정이야말로 모두의 박수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소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런 결과로 이어지면 지금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보시다시피 소위 어젠다에서, 아까 국가적 어젠다에서 이슈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건 국민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국민 이해가 일어나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책을 다 이해했으니까 벌써 이미. 그리고 국민 신뢰가 만들어지고 자긍심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역행됐을 적에 그건 언제냐? 공감대가 없이 정책을 발표했을 적에 바로 이슈 논쟁에 빠지고, 이슈 논쟁에 빠지는 즉시 싸움판에 들어가고 감정 대립에 들어가고 가치 논쟁에만 빠집니다. 그럼 뭐가 됩니다? 힘이 작동합니다. 그러면서 불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역행의 결과로 생기는 국민 분열, 국민 불신, 국민 갈등, 정책 실패, 자기 모멸, 국가 정체, 발전이 안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흔히 이제 사회과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래요. 흔히 말해서 신뢰라든지 유대감이라든지 그런 걸 소위 통합감, 유니티, 인테그리티 이런 것들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자본은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앞에서 1단계, 2단계 보시죠. 국민 소통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자본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국민 소통에 성공해야만이 사회적 자본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처음부터 믿자, 믿고 하자, 처음부터 단결하자,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과물을 얻으면은 다음 단계의 국난을 극복하는데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믿음과 신뢰와 유대감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국민소통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도 그래야 되고 조직도 그래야 되고 특히 리더들은 국민소통의 길에 대단히 가깝게 밀착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얻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자본, 신뢰와 통합과 이해와 정책 효과, 우리 다 이런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